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치한 K를 이용을 해서 빌드와 디버깅을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변수 선언 및 제어문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파일과 디버깅에 앞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실행 파일들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파워포인트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지금 네이버에서 찾은 자료로 두산백과라는 곳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쓴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운동회나 연주 공목 같은 것들을 순서를 미리 짜놓은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한 번에 하나씩 실행되는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컴퓨터에서도 수행해야 되는 절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차례대로 작성된 명령어의 모음이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얘기를 할 테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컴퓨터한테 얘기를 할 때는 컴퓨터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밖에 모르는 비트밖에 모르는 애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언어라는 것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 언어가 C언어, 베이직, 델파이 같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즉 컴파일이라는 것은 C언어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로 짜여진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컴파일과 링킹이라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언어나 C++, 자바,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executable 파일이 결국은 실행 파일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executable 파일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기계어로 변환이 되었고요.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실행 파일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 단위가 따로따로 지금 컴파일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과정을 링커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 지금 각각 구성 요소들을 다 취합해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취합된 과정에서 다시 하드웨어에 맞춰서 그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을 주소값들을 세팅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이 릴로케이션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executable 파일이 나온 이 실행 파일은 해당하는 기기에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져 있는 것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것들을 컴파일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컴파일러는 K이죠. K를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셨나요?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그러한 지금 PC에 설치를 하였죠. 그러면 이것이 컴파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PC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실행 파일이 우리가 선택한
보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드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기계 언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설치했던 그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PC를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컴파일이 되고 링킹이 돼서 실행 파일이 나온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선택한 보드에 다운로드를 해서 동작을 시킬 때 이 선택한 보드를 타겟 보드라고 얘기를 하고 타겟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호스트 시스템에서 컴파일을 했지만 타겟 보드에서 알아볼 수 있게 언어를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호스트 시스템에서 나온 실행 파일을 이런 시리얼 케이블이나 아니면 디버거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시켜주고 이 타겟 시스템에서 그 실행 파일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컴파일을 얘기를 할 때 보통 툴체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툴체인이라는 것은 타겟 보드에 맞는 교차 컴파일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타겟 보드로 ST 보드를 선택을 하였고 이 보드는 ARM의 코텍스 M0를 M0의 시스템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차 컴파일러로는 코어텍스 M0를 지원하는 ARM 컴파일러가 필요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파일과 링킹, 그 다음에 크로스 컴파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한번 우리가 선택한 타겟 보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타겟 보드는 ARM의 코어텍스 M0 플러스를 사용하는 타겟 보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즉 그래서 컴파일을 할 때 ARM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는 코드들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C 언어로 되어 있는 코드, C++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ARM이 알아볼 수 있는 컴파일러 기계어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컴파일러들은 ARM 어셈이나 ARM CC, ARM CPP 같은 ARM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GCC에서 지금 ARM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컴파일러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파일러들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파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툴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얘네들을 각각의 타겟에 맞는 컴파일러들을 불러와서 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툴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RM 코어텍스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변경을 시켰고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링킹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이 링킹을 통해서 지금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 파일들을 만들 때 보통은 디버깅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은 다시 from elf나 오브젝트 카피 같은 ARM에서 지원을 해주는 변환 툴이 있습니다. 이런 변환 툴을 통해서 타겟에서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파일들을 만들고 이 파일을 타겟에 카피를 해서 타겟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K의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K의 쭉 ARM이랑 ARMCC 바이너리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와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컴파일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각 개발 툴들마다 자기네들이 선택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파일에서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ARM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다 바이너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IAR 같은 경우도 IAR 그 시스템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AR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요. 이것의 실행 파일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파일명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 헥사 코드로 나오는 부분은 누구나 ARM을 쓰는 애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명령어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레슨 제로 KL이라는 압축 파일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을 들어가 보면 지금 파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디렉토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스라는 디렉토리에 보면은 bsp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추후에 채울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msy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cmsys는 추후 다른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어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즉 암에서 각 실리콘 벤더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면 사용자가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니 이렇게 하나의 스탠다드로 묶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6강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cmsys 디렉토리에 들어와 보면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디바이스에 st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st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st보드를 쓰니까 st사의 디바이스 API를 가져올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시스템 stm32l0xx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제가 일부러 제공해 드렸는데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실리콘 벤더들이 자기네가 개발한 디바이스에서 공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인터페이싱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부분을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메인이라는 C 파일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라는 그 어셈블리어 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암 코어텍스 계열을 따르는 모든 계열들은 다 마찬가지로 있을 텐데요. 이게 C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C 언어로 작성을 할 수가 없고 다 어셈블리어 언어로 디바이스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암 코어텍스에서 그 부분들을 C 언어를 동작시킬 수 있게 바꿔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디바이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져왔고요. 실질적인 코드 작성은 main.c에서 해줄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지금같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요. K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상단은 메뉴 창이고 오른쪽은 에디트 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창이고 맨 아래쪽은 각가지 아웃풋 관련된 아웃풋 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코드가 지금 example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고요. 드라이버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지금 cmsys 관련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최상단에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add 그룹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main.c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의 공란인 거죠. 예, 이 상태로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했을 때 들었던 컴파일과 링킹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은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을 각각 말씀을 드리면 최왼쪽은 현재 해당하는 파일만 기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main.c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밑에 링킹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런 과정들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디렉토리에서 보면 오브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기는데요. 이 오브젝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main.5만 관련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디버깅들을 위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콘은 빌드라는 아이콘이고요. 이 빌드라는 아이콘은 변경된 파일에 대해서 컴파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링킹을 해서 실행 파일이 나오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해보면 컴파일을 3개의 파일을 컴파일을 해주고 링킹이 되어서 파일이 나왔다고 하죠. 보면은 많은 파일들이 지금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리빌드라는 아이콘은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빌드를 해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재생성되는 게 옆에 살짝 창이 보였었는데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수정한 날짜를 보면은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빌드 됐을 때 아웃풋 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면 빌드 아웃풋이라는 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여 있는데요. 각각 지금 컴파일한 것들과 링킹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링킹을 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코드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간편하게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드 사이즈 RO, 그 다음에 ZI까지는 다 RO 영역에 잡히고요. 그 다음에 RW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램을 사용하는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로는 지금 현재 한 2K 정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2K 미만의 지금 롬 사이즈와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리 영역에 사용되는 사이즈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코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메모리에 올라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가 지금 현재 20KB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항상 중점적으로 잘 봐주셔야 됩니다. 메모리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실행되다가 디바이스를 리셋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메모리 관리에 중점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 사이즈들도 우리가 192킬로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디버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것은 코드상 또는 논리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에서도 디버깅을 위한 많은 정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프로젝트의 메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옵션을 누르셔도 되고 Alt F7을 누르셔도 됩니다. 옵션을 열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디바이스나 타겟에서는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한 타겟 보드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우선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롬 사이즈랑 램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타겟에 맞춰져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을 안 하시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웃풋 파일에서 보면은 디버그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디버그 정보들이 다 빠져서 나중에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없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일일이 내가 프린트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버깅을 해보셔야 되고 이 정보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KL이라는 툴을 통해서 디버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라는 탭에 가보면 지금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타겟 보드 내에서 디버깅을 하려면 오른쪽을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시뮬레이터도 이 케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해보시거나 정보를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왼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왼쪽을 클릭을 하고요. OK를 한 다음에 디버그라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는 이 D라는 아이콘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버깅을 호출을 했을 때 화면입니다. 우선은 레지스터 정보들이 보이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콜 스택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커맨드를 볼 수 있는 창들도 있고요. 이 창들은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를 다시 역어셈블해서 디스어셈블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컴퓨터가 수행하는 명령어 코드들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C코드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실질적으로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명령어 셋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셈블리 온리 모드로 하면은 어셈블 모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모드라고 하면은 내가 짠 왼쪽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밑으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어셈블리어 코드들이 있습니다. 동작은 이 화살표들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화살표의 의미는 이 왼쪽 버튼은 리셋 버튼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런 버튼은 브레이크 문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실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른쪽은 X 버튼은 끝내라는 의미고요. 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출한 부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이고 넘어가라는 것은 그냥 다음 명령어 문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들어간 부분에서 얘를 눌러주면 그 함수를 빠져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것은 커서가 있는 부분까지 바로 실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버그 명령어 아이콘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시스템 이닛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코어텍스 M0 아키텍처 문서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스타트업 관련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선은 이것의 의미들은 보드에 클럭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고요. 실제 메인문 호출을 하는데요. 이게 C 언어로 된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메인 함수로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메인 함수 내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작을 더 이상 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코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인 함수에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으로 카운터라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카운터를 10번을 증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코드로 넣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은 이 버튼이나 아니면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int형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4바이트의 데이터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카운터라고 변수 이름을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 변수의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연산자는 이 카운터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갈 때 일씩 증가를 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return 0하고 이 메인 함수를 끝내도록 함수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해주시고요. 디버깅을 돌리면 마찬가지로 시스템 이닛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호출을 했네요. 들어가 보면 이것도 역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이유가 이게 이제 컴파일 옵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함수를 다시 보면은 메인 함수를 다시 보면은 카운터를 선언을 하고 증가를 시켰지만 이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다 제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으로 무조건 돌게 하고요. 카운터가 만약에 10만 번 이상 돌았으면 카운터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을 넣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닝이 하나가 생겼죠. 이유를 보니까 리턴 제로에 unreachable, 절대 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무한 루프에 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이 while문이나 if문은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제어문은 스위치문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하는 조건을 마주쳤을 때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포문이나 while문, if문, 스위치문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을 보고 비교를 해서 해당하는 조건이 맞을 때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디버그 옵션을 켜고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문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내가 보겠다라고 할 때 브레이크문을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브레이크를 꺼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계속 지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고를 했을 때 우리가 디버깅 브레이크문을 걸은 부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면은 코드를 봤을 때 카운터를 선언을 하고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코드를 봤을 때 그냥 컴파일러가 카운터라는 값을 R0 레지스터에 매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0A를 바로 쓰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가하는 연산자를 쓴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옵티마이즈 옵션에 따라서 바로 값을 계산을 해서 기계어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코드는 이 밑에 제어 부분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가 10만 번을 만나서 분기해라. 244 코드로 분기해라. 그럼 244 코드 다시 R0에다가 2를 더해주는 부분부터 다시 분기를 하는 형태로 기계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어 번역을 잘 해주는 것일수록 뛰어난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운터가 10만 번을 만났을 때 계속 분기하는 형태로 하고요. 스텝 오버를 하면은 앞부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증가를 해서 R0 값이 증가가 되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죠. 네, 보면은 R0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R0 값이 지금 10만 번, R1 값 186A0랑 같으면 0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증가를 시키는 형태로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로 쓰고 있네요. 이유는 이 컴파일러가 0으로 바로 안 써주고 그냥 봤을 때 이미 증가된 값들을 써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컴파일 옵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옵션을 바꾸는 부분도 똑같이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C++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벨 3, 제일 높은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고 있어서 컴파일러가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 보드의 클럭과 이런 것들을 각종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켰는데 레벨 0, 0으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시키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 all을 하고요. 디버깅을 다시 해보면 코드를 우리가 브레이크 건 부분까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드가 아까랑은 기계어가 다르죠. 우리가 카운터를 0으로 세팅한 부분부터 해서 일씩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add s라는 즉 어셈블리어 연산자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증가를 시키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0a 값을 넣은 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명령어의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컴파일러가 봤을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면 이 부분들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0a 즉 10 값을 넣는데 컴파일러 옵션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하나하나 1대1로 매핑 시켜주는 형태의 기계어로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쉬울 때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끄고 기계어를 보는 게 편하고요. 나중에 성능 향상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켜고 기계어 번역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보자니까 지금부터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지 않은 형태의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값을 보고 일단 10만 번이 되면은 다시 카운터를 0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형태의 코드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과 사이트들은 ST와 케일,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아웃풋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